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총균세를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18장 왜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보다 문명이 뒤처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525쪽입니다. 제목은요, 제18장 남북 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핵심적 발전의 궤적에서 왜 남북 아메리카는 예외 없이 유라시아보다 늦었을까? 우선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비하여 출발부터가 늦었고 가축화,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동식물이 적었으며 확산의 장애물이 많았고, 그리고 아마도 인구가 조밀한 지역들이 비교적 좁았거나 고립되어 있었으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네, 소제목입니다. 어째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에게 정복당했을까? 지난 13,000년 동안 일어났던 인구 교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아무래도 구세계와 신세계 사회의 충돌에서 빚어진 최근의 인구 교체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제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의 작은 군대가 잉카의 황제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은 순간이었다. 아타우알파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룩한 국가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풍요로우며 가장 인구가 많은, 또한 행정 및 기술 면에서도 가장 발전된 국가를 다스리는 절대 군주였다. 그러한 아타우알파가 생포된 사건은 곧 유럽인들의 남북 아메리카 정복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야기시킨 직접적 요인들은 유럽인들이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정복할 때에도 똑같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다시 이 동서반구의 충돌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알게 된 내용을 적용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째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인들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 반대가 되었을까? 우리의 출발점은 우선 1492년, 즉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무렵의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비교하는 일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정복의 궁극적 요인인 식량 생산과 가축화, 작물화의 상관성이란 소제목입니다. 가장 먼저 비교해야 할 점은 식량 생산이다. 식량 생산은 각 지역의 인구 규모 및 사회적 복잡성의 주된 결정 요소이며 정복의 궁극적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와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앞서 제9장에서 유라시아의 13종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유라시아에서 동물성 단백질, 즉 고기와 젖, 털, 가죽 등의 주요 공급원이었고 사람과 물자를 운반하는 육상 운송의 주요 수단이었으며 전쟁이 없어서는 안 되는 탈 것들을 끌어주기도 했다. 또한 쟁기를 끌고 분뇨를 생산함으로써 농작물 생산량도 크게 증대시켰다. 그리고 중세에 들어와서 수차와 풍차와 유라시아의 포유류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인간의 근력보다 강한 산업용 동력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했다. 여기서 산업용 동력 다음엔요, 맷돌을 돌리거나 양수기를 움직이는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남북 아메리카에서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라마, 알파카 한 종뿐이었으며 그나마도 안데스와 인근 페루, 해안 등 좁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가축은 고기, 털, 가죽, 물자 운송 등으로 이용되기는 했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젖을 내지도 않았고 사람을 등에 태우지도 않았다. 또한 수레나 쟁기를 끌지도 않았고 동력 공급원이 되거나 전쟁용 탈 것을 끌지도 않았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남북 아메리카에 존재했던 대형 야생 포유류가 홍적세 말기에 대부분 멸종 혹은 몰살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 동물들이 그렇게 멸종되지 않았다면 인류의 근대사는 또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가령 1519년 코르테스가 이끄는 초라한 탐험가들이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을 때 수천 명의 아스텍 기병들이 아메리카 원산에 가축화된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들을 다시 바다로 내몰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스텍인들이 천연두에 걸려 죽는 대신 질병의 저항력을 가진 아스텍인들이 아메리카의 병원균을 퍼뜨려 오히려 스페인인들이 전멸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동물의 힘에 의존하는 아메리카 문명이 정복자들을 파견하여 유럽을 황폐화시켰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가설적인 일들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포유류의 멸종으로 이미 실현 가능성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남북 아메리카의 동물들이 멸종된 결과로 가축화할 만한 야생 후보종 수는 아메리카보다 유라시아에 훨씬 더 많아졌다. 후보종은 가축할 수 없는 6가지 이유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실격이다. 그리하여 결국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유라시아의 13종이었고 남북 아메리카에는 매우 국지적인 한 종밖에 없었다. 물론 동서양쪽 반구에서 조류나 소형 포유류도 가축화되었다. 남북 아메리카에는 칠면조, 기니피그, 매우 국지적인 사향물오리, 그리고 그보다는 넓게 분포한 개 등이 있었고 유라시아에는 닭, 거위, 오리, 고양이, 개, 토끼, 꿀벌, 누에를 비롯한 동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형 가축에 비하면 이렇게 작은 가축들의 중요성은 보잘것없었다. 유라시아와 남북 아메리카는 식물성 먹거리 생산에도 차이가 있었다. 다만 동물성 먹거리의 생산만큼 불균형이 심하지는 않았다. 1492년 유라시아에는 농업이 매우 널리 퍼져 있었다. 당시 유라시아에서 농작물도 생산하지 못하고 가축도 없는 수렵채진민은 일본 북부의 아이누족, 술록을 갖지 못한 일부 시베리아 사회, 열대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숲속에 흩어져 살면서 이웃 농경민들과 교육을 하던 소규모 수렵채진민 집단 등이 고작이었다. 또 유라시아의 어떤 사회, 특히 중앙아시아의 목축민과 북극지방에서 술록 목축을 하던 라프족 및 시베리아의 사모예드족은 가축은 있었지만 농업은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 외에 유라시아 사회들은 사실상 거의 전부가 농업과 목축업을 겸하고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에도 농업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유라시아에 비하면 수렵채진민이 차지한 지역이 훨씬 더 넓었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북아메리카 북부 전역과 남아메리카 남부 전역, 캐나다 대평원, 관계농업을 하던 미국 서남부의 작은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북아메리카 서부 전 지역 등이었다. 놀라운 점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식량 생산을 하지 않았던 이 지역 중에는 유럽인들이 들어온 후 오늘날 남북 아메리카를 통틀어 생산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농경지나 목축지들도 끼어 있다는 사실이다. 태평양 연안의 미국 여러 주, 캐나다의 밀 산출지대,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칠레의 지중해성 기후대 등이 그렇다. 이 같은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은 전적으로 이들 지역에 가축화, 작물화 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없었고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로 인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작물화된 식물이나 가축화된 소수의 동물들이 도입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유럽인들이 적당한 가축과 농작물을 들여오자 그때부터 곧 이들 지역은 유럽인 정착인 뿐만 아니라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도 생산성 높은 땅이 되었다. 예를 들면 대평원 일부 지역, 미국 서부, 아르헨티나 팜파스 등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말을 잘 다루기로 유명하고 덜어는 소나 양의 목축으로도 유명하다. 아메리카 대륙의 백인들은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하면 흔히 양을 치고 천을 짜는 나바호족이나 대평원의 기마 전사 등을 떠올리지만 그러한 연상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1492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남북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못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가축화, 작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농업을 하던 지역에서도 그 농업 형태는 유라시아의 농업에 비하여 5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다. 우선 다양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유라시아의 곡류 대신 단백질이 부족한 옥수수에 많이 의존해야 했고, 살포식 파종 대신 일일이 손으로 씨앗을 심어야 했다. 또한 동물을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면 훨씬 더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고, 북아메리카 대평원처럼 토양은 비옥하지만 흙이 단단하고 질긴 풀뿌리가 뒤엉켜 손으로 갈기 어려운 땅도 얼마든지 경작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땅을 갈아야 했다. 토양을 더 기름지게 하는 동물의 분뇨조차 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동물의 힘 대신 인간의 근력만으로 탈곡, 재분, 관계 등 농업에 관련된 일들을 해내야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차이점에서 미루어 판단할 때 1492년 당시에 단위 노동 시간당 수확할 수 있었던 열량 및 단백질 양도 대체로 유라시아식 농업이 아메리카 원주민식 농업보다 많았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정복의 직접적 요인, 병원균, 기술, 정치조직, 문자입니다. 식량 생산에서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 사이에 존재했던 불균형의 주된 궁극적 원인이기도 했다. 정복의 직접적 요인들도 거기서 파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병원균, 기술, 정치 조직, 문자 등의 차이였다. 이 가운데 식량 생산의 차이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요인은 병원균이었다. 혼잡한 유라시아 사회에는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으므로 많은 유라시아인들이 면역성 또는 유전적 저항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전염병에는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패스트, 결핵, 발진 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등등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질병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질병들에 비해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생겨난 것이 확실시되는 대중성 전염병은 오로지 비매독성 트레포네마뿐이었다. 제11장에서 설명했듯이 매독의 원산지가 유라시아인지 아메리카인지는 확실치 않고 사람의 결핵이 콜럼버스 이전에 아메리카에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 의견으로 아직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 같은 해로운 병원균의 대륙 간 차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유용한 가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혼잡한 인간 사회에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대부분 가축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던 유사한 조상 세균이 진화한 것이다. 식량 생산자들은 약 10,000년 전부터 날마다 가축과 가까이 접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에는 가축의 종류가 많아서 그런 세균도 많이 생겼지만 남북 아메리카에는 둘 다 별로 없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의 치명적인 유행병이 그렇게 적었던 또 다른 이유는 유행병의 이상적인 번식지인 촌락의 발생이 유라시아에 비해 수천 년이나 뒤졌다는 점, 그리고 신세계에서 도시사회가 형성되었던 안데스, 중앙아메리카, 미국 동남부 세 지역은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패스트와 인플루엔자, 그리고 어쩌면 천연두까지 전파되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의 신속한 교육을 통해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의 열대 지방으로 이주하는데 주된 장애물이었으며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때도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말라리아와 황열병 같은 전염병조차도 사실은 아메리카의 질병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남북 아메리카로 들여왔던 9세계 열대 지방의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들이다. 유럽이 남북 아메리카를 정복한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또 하나의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병원균에 버금가는 요인은 바로 모든 기술적 측면에서의 차이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같은 차이는 식량 생산에 의존하는 사회의 역사가 유라시아 쪽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생긴 차이였다. 여기서 식량 생산에 의존하는 사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인구가 조밀하고 경제적으로 전문화되고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되며 또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쟁하는 사회란 뜻입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5분야를 특기할 만하다. 첫째로 금속, 가로 열고요. 처음에는 구리, 다음에는 청동, 마지막으로 철.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첫째로 금속은 유라시아의 모든 복잡한 사회에서 1492년에 이미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안데스를 비롯하여 아메리카의 몇몇 지역에서는 구리, 은, 금, 합금 등으로 만든 장신구도 사용되었지만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도구의 주 재료는 여전히 돌과 나무와 뼈였다. 다만 구리로 만든 도구가 국지적으로 사용될 뿐이었다. 둘째로 군사기술은 유라시아가 남북 아메리카보다 훨씬 강력했다. 유럽의 주된 무기는 강철로 만든 칼, 창, 단검이었고 그것을 대포와 소화기가 보충하는 형태였다. 갑옷과 투구도 강철, 통짜로 만들거나 사슬을 이어 만든 것들이었다. 그에 비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강철 대신 돌이나 나무로 만든 곤봉과 도끼, 물매, 활과 화살, 헝겊 갑옷 등 훨씬 효과가 적은 무기와 방어 장비를 사용했다. 네, 부연 설명 하나 있습니다. 안데스에서는 가끔 구리를 쓰기도 했다. 이렇게 강철 대신에 돌을 사용하는데 구리를 사용하기까지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더구나 아메리카 원주민의 군대에는 말에 필적할 만한 동물이 없었다. 말은 공격과 신속한 운송 등 크나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도 말을 갖게 될 때까지 유럽인들에게 압도적인 이점으로 작용했다. 셋째로 유라시아 사회는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 공급원에서도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이었다. 인간의 근력보다 나은 동력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진 발전은 소, 말, 당나귀 같은 동물을 이용하여 쟁기를 끌게 하고 곡물을 갈거나 물을 깃는 일, 밭에 물을 대거나 빼는 일 등을 시킨 것이었다. 수차는 로마 시대에 처음 나타났다가 중세에 이르러 풍차 및 조력을 이용한 물방아와 더불어 급격히 늘어났다. 톱니바퀴로 만든 장치에 연결하여 수력이나 풍력을 이용하는 이 같은 시설들은 곡물을 갈고 물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탕을 추출하는 일, 용광로에 풀물을 작동하는 일, 광석을 분쇄하는 일, 종이를 만드는 일, 돌을 연마하는 일, 기름을 짜는 일, 소금을 만드는 일, 천을 짜는 일, 나무를 켜는 일 등등 온갖 제조 작업에 사용되었다. 흔히 산업혁명이 18세기 영국에서 증기력을 이용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고 사실 산업혁명은 수력과 풍력을 기반으로 중세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1492년 당시 유라시아에서 동물, 물, 바람의 힘을 이용하던 그 모든 작업들을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근력만으로 해내고 있었다. 유라시아에서 바퀴, 즉 물레바퀴, 톱니바퀴 등을 포함한 개념인 바퀴는 동력 변환을 이용하기 훨씬 전부터 대부분의 육상 운송에 이용되었다. 바퀴는 동물이 끄는 탈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끄는 외바퀴 손수레에도 이용되었다. 그 덕분에 여전히 인간의 근력만을 사용하면서도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었다. 유라시아의 바퀴는 토기 제작에도 이용되고 시계 속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바퀴를 이 같은 용도로 이용하지 못했다. 다만 멕시코의 도자기 장난감에서 그 존재가 입증될 뿐이다. 마지막 남은 기술 분야는 해상 운송이다. 유라시아의 많은 사회가 대형 범선을 만들어냈고 그중 일부는 역풍을 받으면서도 항해할 수 있었으며 바다를 건널 수도 있었다. 또한 육분의 설명을 읽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각도나 태양, 달, 별 등의 고도를 그러니까 잰다는 얘기입니다. 위도나 경도를 구하는 데 쓰는 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육분의
자석 나침반, 백고리의 키, 대포 등을 갖추고 있었다. 수용량, 속도, 조종성, 내항성 등에서 유라시아의 배들은 신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 즉 안데스와 메소아메리카 사이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뗏목에 비해 월등히 우수했다. 여기서 내항성이란 얘기는 견디는 힘입니다. 즉 내구성, 내항성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뗏목들은 태평양 연안을 따라 순풍을 받아야만 항해할 수 있었다. 페루를 향하여 첫 항해를 하던 피사로의 배는 그런 뗏목을 간단히 따라잡아 납포할 수 있었다.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병원균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조직에서도 차이가 났다. 중세 말기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미 유라시아의 대부분 지역이 조직화된 국가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합스부르크 제국, 오스만 제국, 중국의 여러 국가, 인도의 무굴 제국, 13세기 절정기를 맞은 몽골 제국 등은 다른 국가들을 정복, 합병함으로써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거대한 복합국가로 성장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국이라고 부른다. 유라시아의 많은 국가와 제국에는 국가를 응집시키고 국교가 있어 정치적 지도자를 정당화하고 타국에 대한 전쟁에 찬동하는 일에 한몫했다. 여기서 국교란 얘기는 국가가 정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유라시아에 존재하던 부족 및 무리사회는 북극지방의 술록 목축민, 시베리아의 수렵채집민, 인도 아대륙 및 열대 동남아시아의 수렵채집민 집단 등이 고작이었다. 남북 아메리카에도 아스텍과 잉카 두 제국이 있었다. 두 국가는 규모, 인구, 여러 언어가 사용되었다는 점, 국교, 작은 국가들을 정복하여 형성되었다는 점 등에서 유라시아의 제국과 비슷했다. 남북 아메리카를 통틀어 유라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맞먹는 규모로 공공토목공사나 전쟁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정치적 단위는 그 단 두 제국뿐이었다. 반면 유럽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7개 나라가 1492년부터 1666년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열대 남아메리카, 아스텍 영토 이외의 메소아메리카, 미국 동남부 등지에 아직도 많은 추장사회가 남아 있었다. 여기서 추장사회 다음에요 설명이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상 작은 국가에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의 나머지 지역은 부족 또는 무리사회의 수준으로 조직되어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논의해야 할 직접적인 요인은 문자다. 유라시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 문자를 아는 관료들이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수의 일반 대중도 문자를 알고 있었다. 문자는 정치적 행정 및 경제적 교환 등을 도왔고 탐험 및 정복의 동기를 부여하고 길잡이가 되었다. 또한 머나먼 시대나 장소에 대한 각종 정보와 사람들의 경험을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유럽 사회에 힘을 부여했다. 반면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문자 사용이 중앙 아메리카의 한 좁은 지역, 그것도 엘리트 계급에만 국한되었다. 더구나 잉카 제국은 매듭, 즉 이른바 결승 문자를 바탕으로 한 회계 체계와 기억을 돕는 고안물을 사용하긴 했지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자 수준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네, 결승 문자란 얘기는 매듭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듭 뭐 한 번 매듭이면 1, 두 번 매듭이면 2 뭐 이런 문자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처음엔 매듭으로 하다 나중엔 그림으로 그렸겠죠. 뭐 5를 나타내기 위해서 매듭을 5개 그린다든지. 이어가겠습니다. 유라시아와 남아메리카의 역사적 궤적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이처럼 콜럼버스 시대에 이미 유라시아 사회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비하여 식량 생산, 병원균, 무기를 포함한 기술, 정치 조직, 문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크게 유리했다. 이 같은 요소들은 콜럼버스 이후에 발생한 여러 충돌의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에선 적어도 13,000년 그리고 유라시아에서는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기나긴 역사적 궤적을 놓고 본다면 1492년 당시에
이 같은 차이점들은 기껏해야 한 장의 스냅 사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남북 아메리카의 경우 1492년에 찍힌 이 스냅 사진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려온 독자적인 궤적이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 두 궤적에서 1492년 이전의 단계들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도표 18-1은 도표 제목이 뭐냐면요, 유라시아와 남북 아메리카의 역사적 궤적입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도표 18-1은 동서 각 반구의 주요 발상지에서 핵심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던 대략적인 연대들을 정리한 것이다. 네, 여기서 발상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유라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 남북 아메리카의 안데스, 아마존강 유역, 중앙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발상지이기는 하지만 신세계의 미국 동부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의 궤적과 영국의 궤적도 포함시켰다. 영국은 발상지였다고 할 수 없는 곳이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발전된 문물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포함시켰다.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도표를 보고 틀림없이 경악할 것이다. 실제 역사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일견 정확해 보이는 몇 개의 연대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모든 연대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몇몇 자의적인 시점들을 선택해 놓았을 뿐이다. 예를 들면 어느 고고학자가 발견한 최초의 금속기 연대보다는 모든 도구 중에서 상당량이 금속으로 만들어졌던 시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금속기가 얼마나 많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욱이 한 발상지 내에서도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 연대는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최초의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만들어졌을 때와 휴대전화가 널리 전 국민의 70% 80% 이상이 사용될 때를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보편적으로, 즉 널리 보급되었을 때를 그 시점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연대로. 이어갑니다. 더욱이 한 발상지 내에서도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 연대는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안데스 일대에서 토기가 처음 나타난 시기는 에콰도르 해안지방 페루보다 약 1300년이나 빨랐다. 여기 에콰도르 해안지방은 BC 3100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페루는 BC 18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300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토기에 있어서. 그리고 토기나 금속기 같은 인공물의 연대에 비하여 추장사회의 발생 시기 따위의 연대는 고고학적 기록을 통해 추측하기가 한결 어렵다. 도표 18-1에 표시되어 있는 일부 연대는 매우 불확실하다. 아메리카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가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 도표가 단순화된 것임을 염두에 두기만 한다면 두 대륙의 역사를 비교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도표에 의하면 식량 생산으로 먹거리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기 시작한 시기는 유라시아의 발상지들이 남북 아메리카보다 5000년쯤 빨랐다. 여기서 당장 단서를 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이 앞섰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남북 아메리카에서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식물의 작물화 시기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멕시코의 콕스카틀란 동굴과 페루의 기타레로 동굴을 비롯한 아메리카 유적지에서 이 도표에 제시된 연대보다 상당히 앞선 증거물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들은 현재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재평가되고 있다. 우선 최근에 농작물의 잔해를 가지고 직접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더러 종전보다 뒤늦은 연대가 나오고 있다. 종전의 연대는 주로 식물의 잔해와 동시대의 것으로 생각되는 목탄을 가지고 측정한 연대였지만 사실은 동시대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비교적 오래된 식물의 잔해는 더러 그것이 농작물이었는지 야생식물을 채집한 것이었는지 불확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도표 18-1에 제시된 연대보다 앞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이 섭취하는 열량의 대부분을 농업으로 충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주영 생활의 바탕이 마련된 시기를 따진다면 아메리카의 발상지들이 유라시아의 발상지들보다 훨씬 뒤늦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표를 좀 볼까요? 표가 좀 복잡해서요. 예를 들면요. 예를 그냥 하나 들겠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식물의 작물화. 그럼 유라시아는 비옥한 초승달지대는 BC 8500년입니다. 중국 BC 7500년 이전입니다. 영국 BC 3500년입니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안데스는 BC 3000년 이전입니다. 아마존 강유역은 BC 3000년입니다. 중앙 아메리카 BC 3000년 이전, 미국 동부 BC 2500년.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지대 BC 8500년과 남북 아메리카에서 제일 빠른 3500년, BC 300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4500년, 5500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쭉 가면 철기의 보급 같은 거는요. 비옥한 초승달지대는 BC 900년입니다. 중국은 BC 500년입니다. 영국은 BC 650년입니다. 근데 남북 아메리카는 없단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물의 작물화, 동물의 가축화, 토기, 촌락, 추장사회, 금속 도구 또는 인공물의 보급, 괄호 열고 구리 및 청동, 국가, 문자 이런 면에서 유라시아 대륙이 남북 아메리카 대륙보다 훨씬 더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수치로 만들어 놓은 표가 지금 18-1의 표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읽었나를 네, 여기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제5장과 10장에서 보았듯이 각 대륙에서 식량 생산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전파시키는 발상지 역할을 했던 곳은 비교적 조그만 몇 지역뿐이었다. 제가 위에 지금 네, 맞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유라시아에서는 바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와 중국이 그런 발상지였으며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안데스와 아마존강 유역, 중앙 아메리카, 미국 동부 등이었다. 핵심적인 발전이 전파된 속도는 특히 유럽의 경우에 잘 파악되어 있다. 이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고고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표 18-1에도 나타나 있듯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식량 생산과 촌락 생활이 영국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아주 길었지만, 즉 500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그 이후 영국이 추장사회, 국가, 문자, 특히 금속기를 받아들이는 데 걸린 시간은 훨씬 짧았다. 구리와 청동으로 만든 최초의 금속기가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2000년이 걸렸고 철기가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겨우 250년밖에 안 걸렸다. 이미 정주영 생활을 하는 농경민 사회가 다른 농경민 사회로부터 야금수를 빌려오는 일은 유랑형 생활을 하는 수렵채집민 사회가 정주영 농경민들로부터 식량 생산을 빌려오는 또는 농경민들에 의해 교체되는 일보다 훨씬 쉬웠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왜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뒤처졌을까? 입니다. 모든 핵심적인 발전의 궤적에서 왜 남북 아메리카는 예외 없이 유라시아보다 뒤처졌을까? 4가지 이유가 저절로 떠오른다. 우선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비하여 출발부터 늦었다는 점, 가축화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동식물이 적었다는 점, 확산의 장애물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아마도 인구가 조밀한 지역들이 비교적 좁았거나 고립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인류가 살아온 기간이 약 100만 년이므로 남북 아메리카에서 살아온 기간보다 훨씬 길었다는 뜻이다. 제1장에서 논의했던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인류는 겨우 BC 12000년경부터 알래스카를 통하여 아메리카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고 BC 11000년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캐나다 만년빙 이남으로 퍼져나갔으며 BC 1000년 이전에 남아메리카 최남단을 밟았다. 그 전부터 남북 아메리카의 인류가 살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주장들이 설령 옳다고 하더라도
클로비스 시대 이전에 살았다는 이 사람들은 무슨 까닭에서인지 분포지역이 매우 드물었다. 또한 9세기에서처럼 홍적세에 수렵채진민 사회가 번창하여 인구가 늘어나고 기술과 예술이 발전하지도 못했다. 클로비스인에서 비롯된 수렵채진민들이 남아메리카 남부에 막 도달하고 나서 겨우 1500년이 지났을 무렵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이미 식량 생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한 것은 여러 결과를 낳았겠지만 그중 몇 가지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BC 11,000년 이후 남북 아메리카에 사람들이 두루 퍼지기까지 과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대략적인 횟수만 짐작해 보더라도 그 정도로는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촌락 발생이 5,000년이나 뒤처지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제1장에서 계산해 보았듯이 처음엔 단 100명의 아메리카 원주민 개척자들이 지금의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진입했고 그들이 해마다 겨우 1%의 비율로 증가했더라도 남북 아메리카 전역의 수렵채진민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채 1000년도 안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매달 1.6kg씩만 남아있다고 쳐도 700년이면 충분히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도달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더구나 이 정도의 전진 속도와 인구 증가는 실제로 사람이 아주 많이 살지 않거나 인구가 희박한 땅에 새로 들어갔던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이주민들이 도착하고 나서 불과 몇백 년 이내에 남북 아메리카에는 이미 수렵채진민들이 두루 퍼졌을 것이다. 둘째, 5,000년이나 뒤처진 이유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이 그곳에서 발견했던 새로운 동물종, 식물종, 암석 종류 등을 파악한 데 걸린 시간이었을까? 만약 이 경우에도 뉴기니 및 폴리네시아의 수렵채진민이나 농경민이 낯선 환경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으로부터 유추하여 판단할 수 있다면 아메리카로 이주한 사람들이 가장 쓸모있는 암석들을 찾아내고 야생 동식물 중에서 유용한 것과 유독한 것을 가려내는 데는 100년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네, 중간 설명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이주민이나 뉴기니 카리무이 분지의 투다웨족 이주민처럼. 네, 중간에 그 설명이 좀 동떨어져 있네요. 이 부분이 어디에 그 부연 설명이냐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뉴기니 및 폴리네시아인의 수렵채진민이나 농경민이 낯선 환경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으로부터 유추하여 판단할 수 있다면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이주민이나 뉴기니 카리무이 분제 투다웨족 이주민처럼 아메리카로 이주한 사람들이 가장 쓸모있는 암석들을 찾아내고 야생 동식물 중에서 유용한 것과 유독한 것을 가려낸 데에는 100년만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네, 결국 두 번 읽게 됐습니다. 셋째로, 유라시아인들은 그 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에서도 출발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의 초기 농경민들은 이미 행동면에서 현생 인류였던 호모 사피엔스가 수십만 년에 걸쳐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면서 발전시킨 기술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최초의 공류 농경민들은 과거 수렵채진민들이 야생 공류를 이용하기 위해 발전시켜 놓은 돌낫이나 지하 저장실을 비롯한 기술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 최초의 정착민들이 알래스카에서 가져온 장비들은 시베리아 북극 지방의 툰드라에 적합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정착민들은 새로운 생식지를 만날 때마다 그곳에 알맞은 장비를 새로 발명해야 했다. 이 같은 기술의 지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음 소제목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가축화 작물화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더욱 명백한 지연 요인은 가축화 작물화 할 만한 야생 동식물의 문제였다. 제6장에서도 논의했듯이 수렵채진민들이 식량 생산을 시작한 까닭은 까마득한 후손들에게 주어질 잠재적인 혜택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초기의 식량 생산이 수렵채집 생활에 비해 점점 더 많은 이점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 비해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초기 식량 생산이 수렵 채집에 대해 경쟁력이 부족했는데 거기에는 가축할 만한 야생 포유류가 거의 없는 탓도 있었다. 결국 아메리카의 초기 농경민들은 여전히 야생 동물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했으므로 수렵 채집민을 겸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서는 식물의 작물화가 이루어지고 머지않아 동물의 가축화도 이루어져 식량 생산 체계가 갖추어졌으므로 곧 수렵 채집을 앞질렀다. 더구나 유라시아의 가축들은 비교적 비료를 제공하고 나중에는 쟁기까지 끌어줌으로써 유라시아에서 농경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아메리카 야생식물의 특징도 식량 생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결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미국 동부이다. 여기서 작물화된 농작물은 연함은 개도 안 되며 그 속에는 종자가 작은 곡류는 있어도 종자가 큰 곡류나 콩류, 섬유작물, 과일 및 견과류 나무 등은 전혀 없다. 이는 중앙아메리카의 주식이었고 남북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어 지배적인 농작물이 된 옥수수의 경우에도 뚜렷하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야생 밀과 보리는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몇백 년 사이에 농작물로 진화할 수 있었지만 야생 돼지 옥수수가 옥수수로 진화되는 데에는 수천 년이 걸렸을 것이다. 우선 종자 생산을 위한 에너지 투자량과 생식 생태의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했고 돌처럼 단단한 껍질을 없애야 했으며 옥수수 한 자루의 크기도 엄청나게 커져야 했다.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식물을 작물화하기 시작한 때가 종전에 믿고 있던 시기보다 나중이었다는 최근의 견해를 인정하더라도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내륙, 미국 동부 등지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된 시기, 즉 BC 3000년부터 2500년경과 1년 내내 상주하는 촌락들이 널리 형성된 시기, 즉 BC 1800년부터 500년경 사이에는 1500년이나 2000년쯤의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서 농경의 의미는 오랫동안 수렵 채집에 의한 먹거리를 약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많은 인구를 뒷받침할 수도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식물의 작물화 연도와 촌락들이 형성된 시가 차이가 많다는 얘기는 작물화 했는데도 그게 수렵 채집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물화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가치가 유라시아 대륙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또 수렵 채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어가겠습니다. 더욱이 아메리카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된 시기를 더 앞당겨 잡았던 종전의 견해가 옳다면 1500년이나 2000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50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식량 생산이 촌락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와 촌락이 형성된 시기 사이에 간격이 별로 없었다. 동서반구 어느 쪽에서도 농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구세계 일본과 비옥한 초승달지대, 신세계의 에콰도르 해안 지방과 아마존강 유역 등에서는 수렵 채집 활동 생활도 촌락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높았다. 이게 부연 설명입니다. 신세계의 가축과 농작물이 갖고 있던 한계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가 유라시아로부터 또는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농작물이나 가축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났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 동부와 아마존강 유역의 옥수수가 도착했을 때 안데스 남부에서 가축화된 라마가 안데스 북부에 도입되었을 때 남북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 말이 나타났을 때 등이 그 예다. 여기서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 우리가 타는 말. 다음 소제목입니다. 유라시아의 문물 확산을 도운 동서축 방향입니다. 다른 대륙들보다 유라시아가 앞선 출발을 하고 야생 동식물과 더불어 그 발전이 더욱 가속화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메리카에 비해 동물, 식물, 아이디어, 기술, 사람 등의 확산이 용이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리적, 생태적 요인 때문이었다.
아메리카의 남북축과 달리 유라시아의 주요 축은 동서 방향이므로 위도 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 변화를 겪지 않고도 각종 문물이 확산될 수 있었다. 유라시아의 동서 너비가 전체적으로 넓은 데 비해 신세계는 중앙아메리카, 특히 파나마에서는 폭이 좁아졌다. 더구나 아메리카는 식량 생산이나 조밀한 인구에 적합지 않은 지역이어서 그 분열이 더 심했다. 그러한 생태적 장애물 중에서 파나마 지협은 중앙아메리카 사회와 안데스 및 아마존강 유역 사회 사이를 갈라놓았고, 멕시코 북부 사막들은 중앙아메리카와 미국 동남부 및 서남부 사회 사이를, 텍사스주의 건조지역은 미국 동남부와 서남부 사이를 각각 갈라놓았다. 미국의 태평양 연안지역은 식량 생산에 적합한데도 사막이나 높은 산에 가로막혀 접근할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신세계의 중심지였던 중앙아메리카, 미국 동부, 안데스 및 아마존강 유역 사이에서는 가축, 문자, 정치적 단위 등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작물이나 기술의 확산도 제한적이거나 매우 느렸다. 아메리카 내부의 이 같은 장애물에서 빚어진 여러가지 결과들 가운데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갈 만하다. 식량 생산은 미국 서남부 및 미시시피 강 유역으로부터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의 곡창지대인 캘리포니아 및 오리건주로 확산되지 못했다. 결국 그곳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적당한 가축 작물이 없어서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안데스 고지대 라마, 기니피그, 감자 등은 끝내 멕시코 고지대에 도달하지 못해서 중앙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서 가축화된 포유류라고는 개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의 작물화된 해바라기가 중앙아메리카에 도달하지 못했고, 중앙아메리카의 가축화된 칠면조가 미국 동부나 남아메리카로 전파되지도 못했다. 중앙아메리카의 옥수수와 잠두류가 멕시코의 농경지로부터 미국 동부의 농경지까지 1100km 남짓한 거리를 통과하는 데에는 각각 3000년과 4000년이 걸렸다. 미국 동부에 옥수수가 도착하고 나서도 7세기가 더 지나서야 비로소 북아메리카의 기후에서도 생산성 높은 옥수수 변종이 개발되어 미시시피 문화가 꼽힐 수 있었다. 이처럼 옥수수, 잠두류, 호박 등이 중앙아메리카로부터 미국 서남부까지 전파되는 데에는 수천 년이 걸렸을 것이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은 동쪽과 서쪽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종이 다시 작물화되거나 가까운 종이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게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작물화된 농작물이 많았다. 각종 장애물이 농작물과 가축의 확산에 미친 영향도 인상적이었지만 인류 사회의 다른 여러 특징에도 영향이 컸다. 원래 지중해 동부에서 탄생한 알파벳은 영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유라시아의 거의 모든 복잡한 사회에 전파되었다. 다만 중국의 문자체계에서 파생된 문자를 사용하던 동아시아 지역만 예외였다. 그러나 신세계의 유일한 문자였던 중앙아메리카의 문자체계는 그것을 채택했음직한 안데스 및 미국 동부의 복잡한 사회에 전파되지 못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장난감의 일부로 발명된 바퀴는 안데스에서 가축화된 라마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신세계에서는 바퀴 달린 운송수단이 탄생할 수 없었다. 구세계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는 마케도니아 제국과 로마 제국이 각각 5000km, 몽골 제국이 10,000km 가량이었다. 그러나 중앙아메리카의 제국과 국가들은 북쪽으로 1100km쯤 떨어진 미국 동부의 추장 사회들이나 남쪽으로 1900km쯤 떨어진 안데스의 국가 사회들과 아무런 정치적 관계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소문조차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은요 이런 겁니다. 유라시아는 좌우 길이가 아주 멀지만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나 여러 제도들이. 하지만 남북 아메리카는 거리가 멀지 않지만 도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교류되지 않았다는 얘기 혹은 전파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남북 아메리카의 지리적 분열이 언어 분포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처럼 유라시아에 비해 남북 아메리카의 지리적 분열이 심한 것은 언어의 분포에도 반영되어 있다. 언어학자들은 유라시아의 언어 중에서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연함은계 어족으로 분류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각각의 어족에는 많으면 수백 개에 이르는 관련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인도 유럽 어족은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힌디어 등등 144개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꽤 많은 어족이 넓고 연속적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가령 인도 유럽 어족의 분포 지역은 유럽 대부분 지역은 물론이고 동쪽으로 서아시아의 많은 지역과 인도까지 포함한다. 언어학적, 역사학적, 고고학적 증거는 모두 이 넓고 연속적인 각각의 지역이 어느 조상 언어가 팽창하면서 여기저기서 분화되어 여러 개의 관련 언어로 이루어진 어족이 형성된 결과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은 팽창의 대부분은 조상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식량 생산자여서 수렵채집민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16장과 제17장에서 중국 티베트 어족과 오스트로네이시아 어족을 비롯한 동아시아 어족들의 그러한 역사적 팽창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000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팽창 중에는 유럽에서 남북 아메리카 및 오스트레일리아로 팽창된 인도 유럽 어족의 경우, 동유럽에서 시베리아 일대로 팽창한 러시아어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터키까지 팽창한 터키어의 경우 등이 있었다. 여기서 터키어는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 이론이 우리나라에선 사라졌습니다. 이어갑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북극 지방의 에스키모 알류트 어족과 알래스카, 캐나다 서북부, 미국 서남부의 나덴 어족을 제외하면 남북 아메리카에는 언어학자들이 널리 인정하는 대규모 언어 팽창의 사례가 별로 없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자의 대부분이 에스키모 알류트 어족과 나덴의 어족 이외에는 뚜렷한 다수 언어군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견해에 따라서는 600에서 2000개까지로 추산되는 이 언어에서 발견되는 증거로는 100여 개의 언어군이나 개별적인 언어로 분류하는 정도가 고작이라고 생각한다.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 의견은 언어학자 조지프 그린버그의 견해로 그는 에스키모 알류트 어족과 나덴의 어족을 제외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모두 합쳐 연합문계 어파로 이루어진 아메린드 어족이라는 하나의 큰 어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아메린드는 아메리카 인디언이란 뜻입니다. 그린버그가 주장하는 어파들의 일부, 그리고 그보다 전통적인 언어학자들이 파악했던 언어군들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식량 생산에 기인한 신세계 인구 팽창의 흔적인지도 모른다. 이 같은 흔적 속에는 중앙아메리카와 미국 서부의 우토 아스텍계 언어, 중앙아메리카의 오토망게계 언어, 미국 동남부의 나체스 머스코키계 언어, 서인도 제도의 아라와크계 언어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의 분류에 대해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신세계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복잡한 사회들이 팽창한 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만약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서 식량을 생산하던 사람들이 농작물과 가축을 가지고 퍼져나가서 수렵채집민들을 교체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면 유라시아처럼 간단히 식별할 수 있는 어족들이 흔적으로 남았을 것이므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들 사이의 관계도 지금처럼 논쟁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왼쪽에 이제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좀 복잡해서 읽을 수는 없는데요.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구세계 언어의 팽창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론 연대가 BC 6000년 또는 BC 4000년입니다. 어족 및 언어는 인도 유럽 어족이고 팽창은 우크라이나 또는 아나톨리아에서 유럽, 중앙아시아, 인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나톨리아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궁극적 추진력은 식량 또는 말, 중심의 목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 예를 들을까요? BC 4000년부터 현재까지 어족 또는 언어가 중국 티벳 어족입니다. 팽창은 티베트 고원에서 북중국에서 남중국과 열대 동남아시아로, 궁극적 추진력은 식량 생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표들이 그럼 여기서도 확연하게 여긴 지금 9세계네요. 그러니까 유라시아에서의 언어 확산입니다. 네, 오른쪽 547쪽을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소제목이 바퀴와 문자의 역사를 통해서 본 원주민 사회 고립성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유럽인 침략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유리해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궁극적 요인을 확인했다. 그것은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유라시아에서 훨씬 빨랐다는 점, 유라시아에는 작물화 할 만한 야생 식물은 물론이고 특히 가축화할 만한 야생 동물이 훨씬 많았으므로 결국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이 더 우수했다는 점, 그리고 유라시아에는 대륙 내의 확산을 방해하는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었다. 네 번째이면서 아직은 불확실한 또 하나의 궁극적인 요인은 몇 가지 문물이 남북 아메리카에선 발명되지 않았다는 알쏭달쏭한 현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 아메리카의 복잡한 사회는 문자와 바퀴를 발명했는데 안데스의 복잡한 사회는 대략 비슷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발명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바퀴는 중국에서 그랬듯이 인력으로 움직이는 외바퀴 손수레에 이용해도 쓸모가 많았을 텐데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한때 장난감으로만 사용되다가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네, 왜 지금 인력걸 얘기하냐면요. 유라시아는 이렇게 바퀴를 만들면 끌만한 가축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남북 아메리카인 라마, 알파카 이 한 종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이 끌어도 되는데 왜 지금 수레가 바퀴가 없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같은 수수께끼에서 우리는 똑같이 알쏭달쏭한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 바로 태즈메이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 등 고립된 소규모 사회에서 몇 가지 문물이 발명되지 않았거나 기존의 발명품이 사라져버린 일들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 아메리카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남북 아메리카의 총 면적은 유라시아 면적의 76%나 되고 1492년 당시 아메리카 인구도 유라시아 인구에서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남북 아메리카 사회들은 서로 잘 연결되지 않아서 각각이 하나의 섬과 같았다. 따라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바퀴와 문자의 역사는 진짜 섬에 존재했던 인간 사회에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립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아메리카로 이동한 의미입니다. 아메리카 사회와 유라시아 사회는 적어도 지난 13,000년 동안 따로따로 발전하다가 지난 1000년 사이에 마침내 충돌했다. 그때까지 구세계 사회와 신세계 사회의 접촉은 베링 해협 양쪽의 수렵 체지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접촉이 전부였다. 베링 해협에서는 알래스카에 살던 소규모의 이누이트족, 즉 에스키모족이 해협 건너편의 시베리아 해안에 정착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유라시아로 이주한 경우는 그것뿐이었다. 유라시아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한 사건 중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사건은 북극과 북극권 이남에 살던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이동한 일이다. 네, 그림 18-1을 참조하라고 그랬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AD 874년에 노르웨이로부터 아이슬란드로 이주했고 AD 986년 아이슬란드로부터 그린란드로 다시 이주했으며 마지막으로 1000년에서부터 1350년에 그린란드로부터 북아메리카 동북부 해안에 자주 출몰했다. 남북 아메리카를 통틀어 스칸디나비아인들이 남긴 유일한 고고학적 유적은 뉴펀들랜드에서 발견된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여러 전설에서 빈랜드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그곳인 듯하지만 이들 전설에 의하면 스칸디나비아인들은 그보다 북쪽에 있는 레브라도 반도 및 베핀섬 해안에도 상륙했다고 한다. 아이슬란드의 기후에서는 목축과 지극히 제한적인 농업이 가능했고 또한 면적도 지금까지 그곳에 남아있는 스칸디나비아 인구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다. 그러나 그린란드의 대부분 지역은 만년빙으로 덮여 있으며 가장 온화한 두 지역인 피오르드 해안도 스칸디나비아식 식량 생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린란드의 스칸디나비아 인구는 수천 명을 넘지 못했다. 그들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는 식량과 철, 레브라도 해안으로부터 수입하는 목축에 계속 의존해야 했다. 네, 여기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린란드하고 아이슬란드가 있는데
그린란드는 이름에 그린, 녹색이란 말이 들어있어서 농경에 유리할 것 같지만 여기는 그린란드는 거의 얼음 땅입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아이스가 들어있어서 척박할 것 같지만 여기는 오히려 농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름과 실제 환경은 좀 반대입니다. 네, 이어갑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차지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 수렵 체지민들은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터 섬을 비롯한 폴리네시아 일대의 외딴 섬들과 달리 그린란드에서는 자급적인 식량 생산 사회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인구도 규모가 너무 적고 빈곤했기 때문에 그린란드의 스칸디나비아 인구를 계속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3세기의 단기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북대서양 일대는 더 추워졌다. 네, 중간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몇 세기 동안 세계 각지에서 기온이 급강하한 시대를 가리키는데 그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13세기 단기 빙하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200년대 우리나라로 보면 고려시대 때 빙하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빙하기. 결과적으로 그린란드의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그린란드를 방문한 일도 마찬가지였다.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린란드인이 마지막으로 유럽인과 접촉한 것은 1410년 항로를 벗어난 아이슬란드의 배 한 척이 그린란드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리고 1577년 드디어 유럽인들이 다시 그린란드를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은 15세기에 이미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AD 986년부터 1410년에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갖고 있던 선박 기술을 감안한다면 북아메리카 해안은 사실상 노르웨이에서 직접 건너갈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따라서 북아메리카 해안을 방문한 스칸디나비아인들은 겨우 300km 남짓한 데이비스 해협 건너편에 그린란드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근근히 살아가던 소수의 인구가 남북 아메리카를 탐험하고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할 가능성은 전무한 형편이었다. 뉴펀들랜드에 존재하는 유일한 스칸디나비아 유적지도 사실은 수십 명 정도가 몇 년 동안 사용했던 월동용 주거지에 불과하다. 스칸디나비아 전설에 의하면 스크렐링이라는 사람들이 빈랜드의 주둔지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마 뉴펀들랜드의 인디언이나 도싯 에스키모였을 것이다. 그린란드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중세 유럽이 가장 멀리 파견한 전초부대였고 그들이 겪은 운명은 고고학에서 아직도 신비로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린란드의 최후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은 과연 굶어 죽었을까? 배를 타고 떠났을까? 에스키모인들과 결혼했을까? 아니면 질병이나 에스키모의 화살에 쓰러졌을까?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이 같은 의문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들은 매우 분명하다. 그들이 실패한 까닭은 결국 그들의 발원지, 즉 노르웨이와 목표지 그린란드와 뉴펀들랜드 및 시대 AD 984부터 1410년 문제로 인해 유럽이 가지고 있던 식량 생산 기술, 정치 조직 등의 잠재적 이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량 생산이 활발하지 못한 높은 위도에서는 몇몇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가진 철기도 에스키모나 인디언 수렵 체지민이 돌과 뼈와 나무로 만든 도구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네,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띄어 읽기를 좀 못한 것 같은데요. 식량 생산이 활발하지 못한 높은 위도에서는 몇몇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가진 철기도 에스키모나 인디언 수렵 체지민이 돌과 뼈와 나무로 만든 도구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북극 지방에서의 생존 기술에 대해서는 에스키모나 인디언들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더구나 그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유럽에서도 비교적 빈곤한 국가로부터 그나마 약소한 지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별해야 될게요.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지금의 덴마크 그리고 위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사람들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누이트 쪽 에스키모족들은 캐나다의 북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유라시아인들의 남아메리카 식민지 정책입니다. 남북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려는 유라시아인들의 두 번째 시도가 성공을 거둔 까닭은 발원지, 목표지, 위도, 시대 등에 있어서 유럽의 잠재적인 이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와 달리 스페인은 탐험을 지원하고 식민지에 뒷돈을 댈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였다. 남북 아메리카의 스페인 소유지는 식량 생산에 매우 적합한 아열대 지방이었다. 처음에는 주로 아메리카산 농작물을 재배했지만 유라시아의 가축, 특히 소와 말도 함께 키웠다. 스페인이 대서양 건너편에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1492년부터였고 15세기는 항해술, 돛, 선박 설계 등 9세기의 여러 사회가 발전시킨 기술들을 결합한 유럽의 해양 선박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시대였다. 여기서 여러 사회란 얘기는 이슬람,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가 포함됩니다. 이어갑니다. 따라서 스페인에서 건조되고 스페인인들이 선원으로 배치된 이 배들은 서인도 제도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는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식민지 개척을 방해했던 그린란드 같은 병목 현상이 없었다. 스페인이 신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하자 곧 유럽의 대여섯 국가가 동참했다. 아메리카에 생긴 최초의 유럽 정착촌들은 1490년 콜럼버스가 세운 정착촌을 필두로 서인도 제도에 몰려 있었다. 이들 섬의 인디언 인구는 발견 당시 100만 명이 넘었지만 질병, 추방, 노예화, 전쟁, 무차별 살인 등으로 대부분의 섬에서 전멸되고 말았다. 1508년경 아메리카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파나마 지협에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그 이후 본토의 대제국이었던 아스텍과 잉카가 정복되었는데 각각 1519년부터 1520년과 1532년부터 1533년의 일이었다. 두 경우 모두 유럽인들이 퍼뜨린 유행병, 아마도 천연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황제들을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많은 부분이 그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는 말을 탄 스페인인들이 처리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월성을 지녔으며 아울러 원주민들의 분열 상태를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적 기술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에 남아있던, 다시 읽겠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에 남아있던 원주민 국가들마저 유럽에 정복당했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원주민 사회는 미국 동남부와 미시시피 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들 사회를 파멸로 이끈 것은 주로 유럽의 초기 탐험가들에 의해 전파되어 그들보다 앞서 전진한 각종 병균이었다. 유럽인들이 남북아메리카 각지로 퍼져나갈 때 대평원의 만단족이나 북극지방의 세들러뮤트 에스키모 등 수많은 원주민 사회가 역시 질병 때문에 파멸을 맞이했다. 그리고 질병으로도 멸족하지 않을 만큼 인구가 많았던 원주민 사회는 아스텍이나 잉카와 똑같은 방법, 즉 차츰 유럽의 직업군인과 그들의 원주민 동맹 세력이 참여하기 시작한 전면전을 통하여 파괴되었다. 이 군인들의 배후에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유럽에 있는 조국의 정치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는 신세계에 설치된 유럽 식민정부의 정치 조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식민정부를 계승한 독립적인 신유럽 국가들의 정치 조직이었다. 비교적 작은 원주민 사회는 일반인들이 자행한 소규모의 습격이나 살인을 통해 간단히 파괴되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캘리포니아의 원주민 수렵 채집민들은 약 20만 명에 달했다. 그들은 100여 개의 소부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굳이 전쟁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모두 짓밟을 수 있었다. 이 대부분의 소부족은 1848년부터 1852년 많은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주로 밀려들었던 골드러시 당시와 그 직후에 전멸당하거나 쫓겨났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북부의 소부족이었던 야히족은 인구 약 2,000명의 화기를 갖지 못한 상태였는데 무장한 백인 정착민들이 4차례 습격한 끝에 전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865년 8월 6일 새벽에 17명의 정착민들이 야히족의 한 마을을 습격한 사건, 1866년 어느 협곡에서 야히족을 기습하여 학살한 사건, 1867년경 어느 동굴로 추적해가서 33명의 야히족을 학살한 사건,
그리고 1868년경 또 다른 동굴에 갇혀 있던 30명가량의 야히족을 카우보이 4명이 몰살한 마지막 학살 사건 등이 그것이다. 고무 붐이 한창이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도 아마존의 많은 인디언 집단이 일반 정착민들에 의해 비슷한 방법으로 제거되었다. 정복의 마지막 단계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야노마모족을 비롯하여 지금껏 자율성을 지켜왔던 아마존 인디언 사회들이 차츰 질병에 굴복하거나 광부들의 손에 살해되거나 점점 선교사 또는 정부 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식량 생산과 생리에 알맞는 가장 온화한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모두 제거해 온 것이다. 현재 북아메리카에 남아있는 상당 규모의 공동체는 주로 보호구역 또는 유럽식 식량 생산이나 광업에 부적합한 땅, 가령 북극지방이나 미국 서부의 건조지역에서 살고 있다. 아메리카 열대지방의 원주민들도 9세계 열대 지방에서 들어온 이민자들, 특히 아프리칸 흑인, 그리고 수리남의 인도인과 자바인 등에 의해 교체된 경우가 많다. 중앙아메리카 일부 지역과 안데스 일대는 원래부터 아메리카 원주민 수가 매우 많았으므로 유행병과 전쟁을 겪은 후에도 오늘날 많은 인구가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혼혈이다. 특히 안데스 고지대가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유럽인의 유전자를 가진 여자들이 생리적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도 안데스산 농작물들이 식량 생산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곳에서도 문화와 언어는 9세계의 것으로 많이 바뀌어 왔다. 북아메리카에는 원래 수백 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187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으며 그나마 이 187개 중에서도 149개는 노인들만 사용할 뿐이고 어린이들이 새로 배우지는 않으므로 거의 사어에 가깝다. 사어는 이제 언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멸종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세계는 약 40개국이 있지만 오늘날 그 모두가 인도 유럽계 언어 또는 크리올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네, 여기서 크리올어는요, 혹은 크레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주요 문자가 없는 공동체에서 서유럽어를 단순화시켜 토박이 말로 굳어진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과테말라 등의 국가에서조차도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들의 사진을 들여다보면 유럽계가 압도적이며 카리브해 연안의 몇 나라에는 아프리카계 흑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가이아나에는 인도인 지도자들이 있다. 원래의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는 크게 감소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최고 95%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그 대신 9세계 사람들, 즉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남북아메리카의 전체 인구는 1490년 당시에 약 10배에 달한다. 현재 남북아메리카 인구 구성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의 인종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난 500년 사이에 일어난 이 같은 인구 변동, 즉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면 그 어느 대륙보다도 큰 규모로 이루어진 이 인구 변동은 궁극적으로 BC 11,000년부터 AD 1년에 벌어진 여러 일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8장은 지금 남북 아메리카가 유라시아에 비해서 뒤처진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읽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책의 그 본문의 마지막 장입니다. 19장 아프리카는 왜 흑인의 천지가 됐는가 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